새벽 1시 17분 휴대전화 화면에 희미한 백색광이 마치 날카로운 주사바늘처럼 내 눈을 찔러왔고 눈을 시큰거렸다. 카카오톡의 맑은 알림음은 정체된 웅덩이에 던져진 깨진 유리 조각처럼 고요한 것이래 귀 따가운 파문을 일으켰다. 사흘 강난 이어진 미친 듯한 야근을 막 끝내고 천근만근 이글 막 끝내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을 때 나를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식탁 위에는 삐뚤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오늘 동창을 냈을 거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 10년 만의 동창이라는 것은 지난달부터 그녀가 계속 이야기하던 것이었다. 내가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은 몸으로 차가운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그랬다. 내 심장이 예고 없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첫 번째 음성 메시지를 눌렀다. 배경에는 시끄러운 시장통 소리가 들렸고 서연의 목소리는 오름 섞인 흐느낌이 찢겨져 알아들을 수 없는 형상이 되었다. 모든 단어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일 났어. 나 서울 힐튼 호텔이야. 박지훈이 술에 너무 취해서 내가 그냥 방에 데려다주는 중이었어. 두 번째 음성 메시지 속의 당황스러움은 거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 사람 아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어. 미친 듯이 내가 자기 남편을 유혹했다고 소리치면서 경찰을 신고한다고 해. 세 번째 메시지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적인 흐느낌으로 부서져 있었다. 그 사람이 나보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나를 망신창이로 만들겠다고. 사진이랑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민준아, 그 사람이 너한테 9,800만 원을 요구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온몸의 혈액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워졌다. 화면 위로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렸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화산처럼 폭발하는 분노였지만 그 뒤를 이은 두 번째 생각은 얼음처럼 차가운 애심이었다.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8년 동안 함께 해온 서연은 아니야. 하지만 그 음성 메시지 속의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호텔방 술 취한 남자 동창, 상대방 아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이닥침. 이 더러운 단어들의 조합은 녹슨 칼처럼 내 위장을 사정없이 해지름, 내 위장을 사정없음. 나는 눈에 거슬리는 화면을 3분 동안 꼼짝 않고 응시했다. 그리고는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한 글자, 탄 글자가 마치 이스에서 피비린내를 풍기며 쥐어짜듯 나왔다.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전송. 휴대전화를 소파에 쾅 던지자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서연의 목소리 속에는 극도의 공포 외에도 설명할 수 없는 커다란 억울함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9,8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정확했다. 즉흥적인 협박이라기보다는 정밀하게 계산된 액수 같았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에서 담배 한 갑을 찾아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지금의 내 뒤죽박죽의 생각들을 보여주는 듯했다. 첫째, 그녀는 오늘 밤 동창회에 참석한 것이 맞았다. 오후에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내 앞에서 빙글빙글 몇 번을 돌며 예쁘냐고 물었었다. 둘째,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기억에 있었다. 서연이 몇 번 언급했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은 사업을 해서 잘 나간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만약 정말로 현장 검거였다면 상대방 아내의 첫 반응은 분노와 욕설, 비난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그렇게 신속하게 만 단위까지 정확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 담배꽁초의 뜨거움이 손끝에 닿자 따끔한 통증이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주소록에서 송영수의 이름을 찾았다. 그는 강력계 형사였고 내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다. 전화가 연결되기 전 내 시선은 다시 한번 카카오톡에 머물렀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내가 분노에 눈이 멀어보낸 그 차가운 답장은 대화창에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나는 알았다. 전송 버튼을 누른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창밖 도시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몇몇 외로운 가로등만이 새벽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희미한 노란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짙은 어둠이 온몸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휴대전화 화면은 내 손에서 눌렸다가 다시 밝아지기를 반복하며 그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계속 재생했다. 서연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죽은 듯한 목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것이래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다시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시끄러운 배경 속에서 새로운 세부 사항을 한두 가지씩 찾아낼 수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 외에다 때리는 소리도 물건을 부수는 소리도 없었다. 이것은 격렬하게 통제불능이 된 현장 검거 같지 않았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끄고 주소록을 열었다. 송영수 세 글자 위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일렀다. 내 손에는 거의 아무런 유효한 정보도 없었다. 섣불리 신고했다가는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나는 일어나 어둠 속을 더듬어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창백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검색 엔진에 박지우 세 글자를 입력하고 뒤에 우리 도시 이름을 덧붙였다. 화면에는 몇 개의 기업 정보가 떴다. 한유식업관리회사. 법인 대표란에는 박지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회사 등록 시점은 모두 3년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회사 등록 시점은 모두 3년 이내였고 자본금은 그리 높지 않았다. 제3자 소프트웨어를 클릭해 확인해보니 그중 한 회사 명의로 2건의 법적 소송이 있었다. 나는 다시 최하늘을 검색해보았다. 박지훈의 아내 이름으로 서연이 예전에 언급했었다. 결과는 더 적었다. 3년 전에 한지영 뉴스 기사 한 건뿐이었다. 아파트 관리비 분쟁 관련 입주자 대표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다. 웹페이지를 닫고 나는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기억의 필름이 되감기 시작했다. 지난 한 달간의 생활 세부 사항들이 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연은 지난 한 달간 약간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일 때문이라고 했다. 사파 원고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요구하는 바가 너무 까다로워서 수없이 수정했다고 했다. 지난주 수요일 밤 그녀는 전화를 한 통 받은 후 혼자 베란다로 나갔다. 밤바람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20분 동안이나 통화했고 돌아왔을 때 눈은 약간 붉어져 있었다. 누구의 전화냐고 묻자 예전 동창인데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기분이 좋지 않아. 자신에게 하시려서 기분이 좋지 않아. 자신에게 하생겨서. 서연은 성격이 온순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항상 그녀에게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부탁하곤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전화가 혹시 박지훈이 걸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그녀는 근교습지 공원에 스케치하러 간다고 했다. 영감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는데 가져온 스케치 원고는 겨우 서너 장뿐이었다. 게다가 그림은 매우 조잡해서 평소 그녀의 시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그렸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눈을 피하며 날씨가 좋지 않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이 세부 사항들이 마치 흑화진 구슬처럼 지금 호텔 현장 검거라는 시에 꿰어져 섬뜩한 맥락을 드러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서연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이고 대학 시절 연애까지 합치면 딱 8년이다. 8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뼈대와 살점을 충분한 시간이다. 그녀는 온화하고 착하며 심지어 나에게 약간 의존하는 성격이었다. 본질적으로는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자였다.
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그녀네 시간을 맞춰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절잘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그런 여자가 심야에 술 취한 남자 동창을 혼자 호텔방까지 데려다주고 심지어 상대방 아내에게 현장에서 붙잡힐 만큼 어리석을까. 휴대전화가 다시 미세하게 진동했다. 사연이 아니라 회사 단체 채팅방에 사장님이 한밤중에 보낸 동기부여 메시지였다. 나는 흘끗 보고는 끄고 어둠 속에서 계속 생각에 잠겼다. 9,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요령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부부의 예금은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였다. 이것은 우리가 아껴 쓰고 아껴 모아 내년에 학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때 낼 계약금이었다. 이 사실은 나와 서연 둘만 알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도 구체적인 금액은 알지 못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우리 부부애고 알지 못했다. 거실 낡은 격시계가 2번 울렸다. 새벽 2시였다. 서연 쪽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아직 호텔에 있는 걸까? 상대방에게 붙잡혀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파출소로 끌려간 걸까?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가락이 휴대전화 화면 위에서 익숙한 번호 위를 계속 맴돌았지만 계속 맴돌았지만 천근만근 무거웠다. 만연 결국 전화를 걸지만 내곡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를 걸면 누가 전화를 걸면 누가 질까?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창문을 열었다.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쏟아져 들어와 답답했던 담배 연기를 흩뜨리고 뜨거웠던 내 머리를 조금 식혀주었다. 아래층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택시 한 대만이 빈 차 등을 켜고 유령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밤은 녹지 않는 먹물처럼 짙었고 내 아내는 지금 짙었고 내 아내는 지금 어떤 호텔방에 있었고 내 아내는 지금 어떤 호텔방에 있었났다.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게 둘러싸여 협박당하고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게 둘러싸여 하지만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전략이 필요했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으며 이것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인지 아니면 나를 겨냥한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인지 판단해야 했다.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와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송영수와의 대화창을 열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직접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가설의 어조를 사용했다. 영수 형, 자, 법률 상담 좀 할게. 어떤 친구 아내가 아마도 협박을 당하는 것 같아. 상대방이 현장 검거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대. 이런 경우 경찰은 보통 어떻게 처리해? 답장을 기다리는 매 순간이 마치 한 세기처럼 길었다.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최악의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다. 3분 후 화면이 밝아졌다. 송영수가 답장을 보냈다. 아직 안 잤어. 방금 현장에서 돌아왔어. 네 어떤 친구. 자세히 말해봐. 나는 서연의 음성 메시지 속 핵심 정보를 간추려 정확한 이름과 구체적인 장소는 생략하고 가장 객관적인 어조로 보냈다. 심야 호텔방 술 취한 남자 동창. 상대방 아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들이닥쳐 9,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대. 송영수는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연이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 증거 있어? 사진이나 영상 내용은 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협했어?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진 거야? 나는 답했다. 아직 아는 건 이게 다야. 내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네 친구 보고 일단 진정하라고 해. 절대로 돈 주지 말고 어떤 합의서도 사인하지 마. 송영수는 매우 빠르게 타자를 쳤다. 기억해.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바람 피운 증거가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강간으로 고소하거나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사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나아. 사적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 및 공갈 협박에 해당해. 만약 증거가 없다면 그건 순전히 공갈이야. 네 친구 아내 보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술 취한 동창을 방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끝까지. 이 문장을 보면서 내 거칠게 뛰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다. 게다가
송영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네 친구부 그 남자 동찬이랑 그 안의 배경을 잘 알아보라고 해. 이런 함정은 10중 8구 아는 사람이 꿈인 거야. 너희처럼 돈 좀 있고 체면 중시하는 사람들을 노려서.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알았어. 고마워. 나중에 밥 살게. 됐어.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 이사 시간 켜져 있어. 휴대전화를 내려놓자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적어도 이 혼란스러운 밤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송영수의 말은 거의 나의 최악의 추측을 뒷받침했다. 이것은 함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함정을 판 것인가? 목표는 나인가? 아니면 서연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인가? 9,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큰 소동을 벌일 가치가 있을까? 돈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면? 이 생각이 들자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돌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서연의 서랍장을 열었다. 안에는 화장품, 액세서리 상자,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모든 칸을 뒤졌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의 옷장도 여러 마치 별난 탐정처럼 모든 외투의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침실 중앙에 서서 나와 서연이 5년간 함께 살아온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우리의 종가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우리의 겨뤄온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아이처럼, 사진 속 그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에 달콤하게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익숙한 모든 것이 낯설고 소름 끼치는 느낌을 주었다. 내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나에게 숨기고 있는 것일까? 휴대전화가 갑자기 귀 따가운 벨 소리를 냈다. 카카오톡이 아니라 전화였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깜빡였다. 나는 그 숫자를 응시했고 심장이 순간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서연이 다른 사람 휴대전화로 걸어온 걸까? 아니면 최하늘이라는 그 여자일까? 벨소리는 고요한 밤에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듯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 너머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급박했으며 마치 녹슨 송곳이 내 귀를 찔러 들어오는 듯했다. 김민주 씨 맞죠? 당신 안에 지금 내 손에 있어요. 최하늘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가 녹슨 철을 문지르는 소리 같았다. 모든 단어에 애써 억누르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나는 즉시 응답하지 않고 빠르게 서재로 가서 문을 살며시 닫았다. 통화 환경이 완전히 조용해서 상대방이 내 감정을 드러낼 만한 배경음을 듣지 못하도록 했다. 네, 김민준입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제 아내가 당신에게 있군요. 나와 시침이 떼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 볼륨이 순간 높아졌고 연극적인 요소가 가득했다. 이서연이 내 남편을 유혹해서 둘이 호텔 방에서 옷을 다 벗고 있는 걸 내가 현장에서 딱 잡았어. 인정 물적 증거 다 있어. 당신 마누라가 평생 고개 못 들고 살게 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9,800만 원을 원하죠? 나는 평온하게 진술하듯 말했고 의문연이 아니었다. 맞아. 9,800만 원. 단 1원도 깎을 수 없어. 이사 시간 줄 테니 돈 마련해. 그때쯤 내가 돈을 건넬 장소랑 방법을 알려줄게. 나는 조용히 그녀의 어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분석했다. 너무나 능숙해. 이 대사는 모든 멈춤, 모든 감정의 폭발이 수없이 연습한 것 같아. 분노의 감정은 있지만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아. 오히려 배우가 분노한 아내를 연기하는 것 같아. 먼저 제 아내의 안전을 확인해야겠어요. 나는 말했다. 이것이 제 마지노선입니다. 전화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서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다. 민준아,
미안해. 나 정말 아니야. 그냥 그 사람 방에 데려다주는 중이었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거칠게 끊겼다. 최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약간의 우쭐거림이 섞여 있었다. 들었죠? 아직 잘 살아있어요. 하지만 24시간 후에는 장담 못해요.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나는 한마디 한마디씩 말했다. 불법 감금, 공갈 협박. 최하늘은 전화 너머로 비웃었다.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듣기 싫었다. 범죄? 당신 마누라가 유부남을 유혹한 건 범죄가 아니야. 내가 말해줄게. 김민주 씨.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당신 마누라는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될 거야. 제목까지 내가 다 생각해놨어. 유명 사파가 심야 호텔에서 유부남과 미래, 정사 영상 유출. 이 제목이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아? 박지훈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위협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말할 면목도 없어. 최하늘의 목소리 볼륨이 다시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내 남편은 술에 골아 떨어졌고 당신 그 뻔뻔한 마누라가 먼저 들이댄 거야. 호텔 CCTV에 다 찍혀 있어. 그 여자가 박지훈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방으로 들어갔고 안에서 무려 40분 넘게 있었어. 40분. 이 시간은 그녀가 비정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했다. 박지훈 씨에게 전화 바꿔주세요. 나는 내 요구를 한 번 더 반복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전 한 푼도 주지 않을 거고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전화 너머로 흐릿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쉬고 갈라졌으며 술 취한 후에 피로가 가득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연 씨는 저를 선의로 데려다 준 것뿐인데 제 아내가 오해를 했습니다. 박지훈이었다. 목소리에는 분명 죄책감이 섞여 있었지만 발음은 최하늘이 말한 것처럼 의식 불명 상태는 아니었다. 지금 정신이 맑은가요? 내가 물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서연 씨는 착한 마음으로 저를 데려다 준 것뿐인데 제 아내가 오해를 했어요. 당신 아내에게 전화를 바꿔주세요. 나는 그와 더 이상 헛소리하고 싶지 않았다. 최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약간 약이 오른 듯했다. 들었죠? 당신 마누라는 이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내 남편까지도 유혹했어. 사실이 아직도 불분명해. 증거를 보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사진과 영상, 만약 정말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의 요구를 고려해 볼게요. 하지만 만약 모함이라면 지금 당장 제 아내를 풀어주세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3살짜리 애로 보여? 최하늘은 비웃었다. 증거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이 보관해두고 반격할 증거로 삼으라고? 꿈도 꾸지 마. 내일 정오 2시 전까지 돈 준비해둬. 그때 내가 다시 연락할게. 기억해.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마. 당신이 신고하면 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내의 평생 명성이야. 전화가 뚝 하고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손에는 이미 식은땀이 가득했다. 통화 시간은 3분 17초. 이 시간은 송영수가 기술적인 추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만약 그가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면 말이다. 내가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미 기술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글 속에 은근히 암시했으니 그의 직업적 민감성으로 보아 내 의도를 이해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채 되지 않아 송영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통화 내용은 내가 녹음했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상대방은 가상 이동통신사 번호를 사용해서 물리적 위치를 직접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음성 파형 분석 결과 그 여자의 감정에는 명확한 연기 흔적이 있어. 네 쪽 상황은 어때? 나는 방금 전 통화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복귀했다. 송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4시간 9,800만 원,
이건 전형적인 공갈 협박 수법이야. 하지만 그들이 직접 인신 구속까지 하다니 간이 크네. 아마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서연은 지금 안전한가? 나는 가장 걱정되는 질문을 던졌다. 네가 들은 배경과 서연의 목소리로 판단컨대 당장 심각한 신체적 피해는 없는 것 같아. 상대방의 목적은 재물을 갈취하는 것이니 돈을 받기 전에는 보통 인질을 쉽게 해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질의 심리적 압박은 커지고 변수도 많아질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일단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 송영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다. 하지만 너는 실제로 돈을 주면 안 돼. 우리는 그들의 배경을 명확히 조사할 시간이 필요해. 너는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돈을 마련하는 척해. 행동을 크게 해도 돼. 예를 들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거나 심지어 일부러 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좋아. 그들이 네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믿게 해야 해. 그들이 궁지에 몰리면 서연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보통은 그러지 않아. 하지만 심리적인 준비는 해야 해. 상대방은 너를 압박하기 위해 더 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모욕적인 사진을 너에게 보내는 식으로. 송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민준아, 솔직히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아내를 믿어? 이 질문은 뜨거운 바늘처럼 내 심장을 세게 찔렀다. 나는 10초 이상 침묵했다. 전화 양쪽에서는 전류의 죽은 소리만이 들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서연이 스스로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믿어. 하지만 이 일이 너무 이상해. 그녀가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 그럼 그녀가 너에게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을 찾아봐. 송영수가 말했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당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잡힐 약점이 있기 때문이야. 전화를 끊고 나자 나는 모든 기운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창밖 하늘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4시.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관자놀이가 옥신거렸다. 머릿속에서 2개의 작은 망치가 나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사연을 믿는가? 이 질문이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8년의 연애. 우리 사이에 쌓아온 신뢰는 모래로 지은 성처럼 오늘 밤 갑작스러움, 오늘 밤 갑작스러움, 오늘 밤 갑작스러움. 하지만 이성은 나에게 일이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서연이 정말 박지훈과 불륜 관계였다면 왜 동창회 후에 그와 호텔에 갔을까? 그것도 현장에서 딱 걸리게? 이것은 그녀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다. 게다가 박지훈의 전화 속 태도도 극히 이상했다. 그는 오히려 불륜 현장을 들킨 남편이라기보다는 조종당하는 공범 같았다. 나는 다시 컴퓨터를 켜고 박지훈의 정보를 검색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여 그 명의의 2 회사를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무역회사는 보문상무, 요식업 관리 회사는 아보 요식이었다. 아보라니. 최하늘의 하자를 따온 것 같았다. 기업정보 플랫폼의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보문상무는 작년에 3건의 계약 분쟁 소송이 있었고 예외 없이 모두 패소했다. 소송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다. 아보 요식의 상황은 더 나빴다. 체납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직원 노동 분쟁 정보도 있었다. 박지훈의 사업은 잘 되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9,800만 원은 그에게 당장의 위기를 해결해줄 생명줄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왜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극단적인 감옥에 갈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을 빌릴 명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약점이었을까? 약 3개월 전 서연이 갑자기 나에게 부모님 고향 집을 새로 꾸미고 싶다고 상의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은퇴 후 건강이 좋지 않았고 수십 년 된 낡은 집은 비가 오면 물이 샜다. 그때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1천만 원을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부족하다며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 일로 결혼 이후 몇 하고 했다. 결국 서로 한배는 싸움을 벌였다. 결국 서로 한 발씩 양보해 1,500만 원으로 합의했다. 돈은 결국 모바일 뱅킹으로 그녀에게 송금했지만 나는 구체적인 인테리어 내역을 묻지 않았다. 혹시 그 돈이 인테리어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독사처럼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만약 서연이 이미 사적으로 박지훈에게 돈을 주었다면 이번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3번이나 씻었다. 거울 속에 초췌한 나 자신을 보니 눈은 핏줄이 가득했고 턱에는 거뭇거뭇한 수염이 돋아나 있었다. 마치 도망자 같았다. 나는 내 아내를 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건의 진실도 밝혀야 했다. 이 두 가지 일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모순될 수도 있었다. 그녀를 구하려면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강경해야 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밝아졌다. 카카오톡이었다. 서연이 보낸 메시지에는 딱 2글자만 있었다. 살려줘.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의 조명은 매우 어두웠고 호텔 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연은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다. 분명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다. 사진 구석에는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그 손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사진을 확대하여 그 손을 자세히 관찰했다. 손목에는 시계가 있었다. 시계판이 크고 매우 독특했다. 전문 스포츠 시계 같았다. 박지훈이 이런 스타일의 시계를 찰까?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 없었다. 나는 살려줘라는 2글자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기라면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다. 그 뼛속 깊이 박힌 절망감이 차가운 화면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답장할 수 없었다. 내 어떤 답장이라도 상대방에게 이용되어 계속해서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카카오톡을 끄고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새벽 5시에 거리는 쌀쌀하고 텅 비어 있었고 환경미화원들이 빗자루를 쓸어대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움직여야 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마련하는 척하고 상대방에게 이 연극을 보여주면서 송영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 우리 집의 칠흑 같은 창문을 보았다. 그 창문 뒤에는 한때 서로에게 비밀이 없다고 믿었던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떤 호텔방에 갇혀 있고 나는 심지어 이 폭풍 속에서 그녀가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불확실성이 단순한 분노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택시를 불러 기사에게 시내에서 가장 큰 은행 본점으로 가자고 했다.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흘금 보았다. 아마 이 시간에 은행에 가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가는 길에 나는 회사 부장에게 휴가 메시지를 보냈다. 집안에 일이 생겨 처리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리고는 주소록을 열어 장인어른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노인분께 말씀드려야 할까?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이런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텐데. 하지만 서연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내가 계속 숨기는 것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망설임 끝에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7, 8번 울린 후에야 장인어른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는 깊은 장기운이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아버지.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쉬지 않도록 애썼다. 서연에게 어젯밤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으니 아버지랑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섣불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소식 기다려주세요. 일이 생겼다고? 무슨 일인데?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순간 또렷해졌다.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여쭤보는 건데 서연이가 최근에 아버지께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너무 길어서 신호가 끊긴 줄 알았다. 장인어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치 순간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서연이가 지난달에 나를 찾아왔어. 집 등기부등본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군. 나는 안 빌려줬지. 택시는 텅 빈 도로를 질주했고 창밖 도시의 건물들은 빨리 감기 필름처럼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났다.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장인어른의 그 말이 모처럼 내 머릿속에 박혀 계속해서 되새겨졌다. 지난달에 나를 찾아와서 집 등기부등본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안 빌려줬지. 왜 등기부등본을 빌리려 한대요? 나는 심장이 긴장으로 격렬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끼며 캐물었다. 장인어른은 전화 너머로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는 전파를 타고 넘어온 노년의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특유의 체념과 근심을 담고 있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더군. 잠깐 돌려막는 건데 곧 갚을 거라고 했어. 내가 비록 늙었지만 어리석지는 않아. 등기부등본이 아무에게나 빌려줄 수 있는 물건인가? 어떤 친구인데요? 내 목소리가 약간 건조해졌다. 말 안 했어. 장인어른은 잠시 멈췄다가 어조가 약간 주저했다. 하지만 내가 짐작하기로는 혹시 그 박지훈이라는 애일까? 서연이 고등학교 동창 말이야. 최근에 연락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 박지훈. 또 이 이름이었다. 아버지, 그 박지훈이라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한 번 봤지. 지난달에 차를 몰고 집에 와서 서연이를 찾아왔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묻어났다. 꽤 좋은 차를 몰고 오고 사람 됨됨이도 그럴싸했는데 말하는 건 건방지더군. 무슨 문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서 서연이에게 디자인 스케치 좀 그려달라고 한다나. 무슨 프로젝트인지는 모르겠어. 듣기만 해도 허황된 소리 같아서.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별로 신뢰가 안 갔어. 말만 번지르르한 게. 나중에 서연이한테도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했지.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급해졌다. 민준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 서연이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 사람하고 관련 있는 거지? 택시가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은행 앞에 멈춰섰다. 나는 요금을 지불하고 문을 열고 내렸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확 불어닥쳐 나를 움츠러들게 했다. 아버지, 알겠어요. 그냥 집에서 제 소식 기다려주세요. 절대로 섣불리 나서지 마시고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텅 빈 은행 문 앞에 섰다. 정식 영업 시작까지는 아직 3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거리에는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성영수였다.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박지훈, 34세. 명의의 두 회사는 모두 페이퍼 컴퍼니이고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개인 신용 기록은 엉망진창이고 여러 은행 신용카드 모두 연체 상태이며 7, 8개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대출을 받았어. 총액은 1억 원이 넘어. 역시 이것은 빚에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도박꾼이었다. 그 최하늘은? 그 여자 배경은 더 화려해. 송영수가 말했다. 내가 잠시 경찰 신고 기록을 찾아봤는데 최하늘이라는 이름이 지난 5년간 3번이나 나왔어. 모두 공갈 미수 사건이야. 공갈 대상은 각각 전 남자친구, 사업 파트너, 그리고 심지어 자기 친언니 남편이었어. 수법은 모두 매우 유사했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식이었지. 처음 2번은 상대방이 모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후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입건되지 못했어. 세 번째는 그 언니 남편이 아마 집안 망신을 피하고 싶었던 건지 실제로 500만 원을 줬다고 해. 나는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이건 상습범이었다. 게다가 부부가 공모한 것이었다. 이 부부는 아마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송영수의 어조는 무거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크게 버렸어. 이미 불법 감금까지 연루된 상황이야. 만약 현장에서 잡아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들의 밑바닥까지 다 파헤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지금 위험한가? 그들의 과거 범행 기록으로 볼 때 주로 위협과 협박이 주를 이뤘고 폭력상의 전과는 없어. 하지만 네 아내가 그들에게 통제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리적 압박이 커져서 쉽게 정신적으로 무너져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나는 은행이 거대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천인공노할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만약 내가 그들에게 돈을 준다면 아마도 일시적인 안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기세를 북돋을 것이고 나중에는 끝없는 협박에 시달릴 수도 있었다. 만약 돈을 주지 않는다면 서연의 명성은 정말로 그들에 의해 망가질 수도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사진과 영상이 일단 인터넷에 유포되면 비록 나중에 누명임이 밝혀진다 해도 그 피해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영수 형, 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어. 나는 결심했다. 뭐라고? 최하늘에게 연락해서 내가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해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형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통제해줘. 만약 적절한 시기가 오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야. 송영수는 생각에 잠겼다. 위험이 커. 너 혼자 가면 만약 그들이 궁지에 몰려 폭주하면 이게 서연을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내 어조는 단호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좋아. 하지만 너는 반드시 내 지시에 따라야 해. 절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은행 맞은편 24시간 영업하는 브런치 카페에 앉았다. 콩나물국밥과 김치를 시켰지만 한 입도 넘어가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은 내가 서연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화면에 멈춰 있었다. 그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 담긴 공포와 절망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확대하여 그녀의 어깨에 놓인 그 손을 반복해서 관찰했다. 그 스포츠 시계. 검은색 시계줄, 시계판에는 3개의 매우 눈에 띄는 작은 다이얼이 있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송용수가 바로 답장했다. 알았어. 그리고 서울 힐튼 호텔 어젯밤 투숙 기록을 확인했는데 박지훈이 밤 10시 45분에 자기 신분증으로 방을 잡은 건 맞아. 하지만 호텔 층별 CCTV는 정식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10시 45분. 동참회는 보통 저녁 8시나 9시에 시작한다. 저녁 식사 후 사람을 데려다 주는 것이라면 이 시간은 일치한다. 하지만 문제는 서연이 왜 술 취한 남자 동창을 혼자 호텔 방까지 데려다 주었을까? 동창회에 그렇게 많은 동창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 나는 휴대전화 주소록을 뒤져 서연의 가장 친구인 정지은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그들은 어젯밤 함께 동창회에 갔을 것이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정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잠기운이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이렇게 일찍 전화하고? 지은아 나야. 김민준. 미안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해서.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민준 오빠? 그녀는 분명 좀 정신이 든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어젯밤 너희 동참회 서연이도 갔었니? 내일 갔죠. 우리 같이 앉았어요. 왜요? 오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정지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들어왔어.
그냥 동창의 상황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박지훈이라는 사람도 갔다고 들었는데. 박지훈이요? 정지은의 어조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다. 네, 갔는데. 근데 서연이는 나중에 오빠랑 같이 일찍 간 거 아니었어요? 내 심장이 콩 하고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서연이가 전화를 받고는 갑자기 급하게 나한테 오빠가 집에 오라고 재촉해서 먼저 간다고 했거든요. 정지은이 말했다. 그때 우리가 농담도 했어요. 민준 오빠가 서연 언니를 너무 잡고 산다고. 평소 오빠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했죠. 휴대전화를 쥔 내 손은 힘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인가? 네. 그때 박지우는 아직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않았고 팔팔했는데요. 나중에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2차 갔어요. 서연 언니는 이미 가고 없었고요. 서연이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혼자 호텔에 갔다. 아니, 그녀에게 집에 오라고 재촉한 전화는 내가 건 것이 아니었다. 정지은, 다시 한번 자세히 기억해봐. 서연이 표정이 꽤 급해 보였어. 정말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정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어조가 걱정스럽게 변했다. 민준 오빠, 혹시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서연 언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고마워, 지은아. 전화를 끈 척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서연이 가장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동창회를 일찍 떠나 박지훈이 이미 잡아놓은 호텔 방으로 스스로 갔다. 이 사실은 그녀가 이전에 오름 섞인 목소리로 했던 모든 설명들을 창백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면 왜 음성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였을까? 정말 협박당한 것일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최하늘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녀의 어조는 거만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9,800만 원 현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행 대출은 예약이 필요해요. 먼저 제 아내가 지금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어요. 몇 분 후 그녀가 영상 한 편을 보냈다. 영상을 클릭하자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연은 호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는 계속 덜고 있었다. 분명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이었다. 영상은 겨우 10초 정도였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배경은 호텔반이 발견했다. 배경은 호텔반이 표준적인 가구들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호텔의 어느 반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서연의 왼손은 계속 무기력하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오른손은 몸 옆으로 늘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마치 어떤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이 영상을 송영수에게 전달했다. 영수 형, 이 영상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그녀의 오른손 좀 확대해서 봐줘. 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같아. 답장을 기다리는 매 순간이 마치 기름 끓는 냄비 속에서 고통받는 것 같았다. 브런치 카페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은 주말에 어디로 놀러 갈지 달콤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맑은 웃음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내 삶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송영수에게서 마침내 전화가 왔다. 기술부에서 네 아내가 몸 옆으로 늘어뜨린 오른손을 확대해보니 3개의 숫자를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었어. 사명호. 사명호. 서울 힐튼 호텔 3층 305호. 그리고 그 시계 감정 결과도 나왔어. 송영수가 말했다. 네가 보낸 그 시계는 스위스 어떤 브랜드의 한정판 스포츠 시계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내가 급히 우리 시내 매장 판매 기록을 찾아보니 작년 한 해 동안 이 시계는 딱 1개 팔렸어. 구매자 이름은 강태식이야. 강태식? 그 사람이 누구야? 박지훈의 채권자 중 한 명이야.
사채업자. 송영수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심각해졌다. 민준아,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어. 우리가 확보한 단서에 따르면 박지우는 강태식에게 6천만 원의 사채 빚을 졌고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이야. 내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박지우는 사채 빚에 쫓겨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그래서 공갈 협박을 계획했다. 9,800만 원을 받아서 6천만 원의 빚을 갚고 나면 자신에게는 3,800만 원이 남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강태식의 시계가 사연을 붙잡고 있는 사진에 나타났을까? 그 사람이 현장에 직접 있었다는 말인가? 강태식은 어떻게 생겼어? 사진 있어? 바로 네 휴대전화로 보내줄게. 이 사람은 전과 기록이 있는 폭력배이고 채무 독촉도 폭력적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야. 너는 절대로 조심해야 해. 휴대전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다. 사진 속 남자는 40대쯤으로 보였고 삭발한 머리에 목에는 흉측한 문신이 크게 새겨져 있었다. 눈빛은 사납고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강태식이 현장에 있었다면 이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공갈 협박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납치로 격상되는 것이었다. 폭력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었다. 나는 사진 속 그 흉악한 얼굴을 응시하다가 문득 장인어른의 말이 떠올랐다. 서연이가 등기부등본을 빌리려 한 건 박지훈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왜 그를 도우려 했을까? 단순히 이름과 오래된 동창 간의 정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유가 그들 사이에 있었을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최하늘이 보낸 것이었다. 정호두 씨, 시민공원동문. 당신 혼자 5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지고 와. 나머지 4,800만 원은 3일 줄게. 기억해. 너 혼자 와야 해. 만약 경찰이 보이면 당신 마누라의 명성은 내일 공원 쓰레기보다 더러워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없었으며 나에게 어떤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먼저 제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야겠어요. 나는 마지막 마지노선을 고집했다. 전화 너머로 잡아당기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서연에 떨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오지마.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엄청 많아.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다시 끊겼다. 최하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들었죠? 당신 마누라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어. 12시 시민공원 동문. 거기서 봐. 전화가 끊겼다. 시간을 보니 아침 7시 30분이었다. 정오 12시까지는 아직 4시간 반이 남아있었다. 송영수에게서 거의 동시에 전화가 걸려왔다. 그들이 너를 만난다고 했어. 시민공원 동문 12시. 현금 5천만 원. 좋아. 우리가 당장 가서 배치할게. 너는 지금 바로 집에 가서 흰 종이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준비해. 기억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침착함을 유지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 모든 지시는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해. 서연이가 전화해서 그들이 엄청 많다고 했어. 알았어.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송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어조가 약간 무거워졌다. 민준아, 한 가지는 내가 미리 너에게 분명히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네 아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동료들에게 호텔 주변 모든 CCTV를 확인하라고 시켰어. 어젯밤 10시 50분. 네 아내가 혼자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 그녀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고 협박당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